안녕하십니까. 자, 양지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상속, 그 다음에 증여 관련되는 주요 중점 사항에 대해서 글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작게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까지 절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내용이 되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많이 되는 게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용돈과 관련돼서 과연 이걸 증여세를 과세를 할지 안 할지,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혼수용품이죠. 결혼할 때 혼수용품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또 살펴볼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자식도 이제 결혼할 거 아닙니까? 결혼과 관련되는 축의금을 받았을 경우에 이걸 과세를 할지 과세를 하지 않을지 이것도 살펴보고요. 네 번째가 유학비입니다. 학비죠. 조부모 등이 유학비를 지급을 했을 경우에 증여세로 과세가 될지 요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활비 부분에 대해서, 용돈이죠? 생활비 용돈은 기본적으로 증여세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배우자가, 남편하고 지칭을 할게요. 전업주부입니다. 그래서 생활비라고 해서 이체를 했습니다. 이체를 해서 이제 생활을 하면 생활 상관이 없는데 그 돈을 가지고 배우자입니다. 전업주부죠. 그 생활비로 본인 명의로 예금을 하거나 또 적금을 들어요. 또 제일 중요한 게 또 뭐죠? 부동산을 취득을 하거나 주식 등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구입을 했을 때 이건 반드시 증여. 생활비 명목이 아니고 자기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산다거나 주식 등을 계좌를 튼다거나 예적금을 했을 경우에는 증여가 되고요. 추후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구입했을 때 자금 출처 조사라든가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세 문제로 해서 귀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생활비 부분에서 또 용돈 부분에서는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하죠. 자녀의 결혼과 관련되는 테마 중에 우리가 2024년도입니다. 1월 1일부터는 이제 개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혼인을 한다거나 출산 시 1억 원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시켜줬죠. 단 혼인을 한다거나 출산을 할 경우에 1억 1억인데 합해서 2억이 아니고요. 합해서 1억만 공제가 됩니다. 혼인과 관련에 대해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혼인신고만 하면 되고요. 출산과 관련에 대해서는 혼인신고를 하고 2년 이내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공제가 되는데 부모로부터 이제 통장으로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현금 등의 증여를 받는데 큰 금연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을 때는 과연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금액에 대해서 조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더라도 이 경우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공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혼을 해버리면 각각 어떻게 돼요? 1억 5천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배우자도 1억 5천까지 합해서 3억까지는 세금 부담 없이 증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하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1억 더 얹혀서 1억 얹히면 1억까지는 10%잖아요. 증여세율이 1,000만 원 내고 9천만 원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혼수용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결혼하면 이제 부모님이 해주시는 가전이라든가 가구 이런 거를 이제 혼수용품으로 줄 거 아닙니까?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단 주의사항 혼수용품 중에서 사치호와 관련되는 거 있잖아요. 명품 이런 것도 당연히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혼수용품 중에 차량 있지 않습니까? 증여세로 과세합니다. 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두 번째, 결혼을 하면 이제 결혼식장에서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축의금이라는 게 들어올 겁니다. 근데 축의금이 들어오는데 당사자 이제 축의금이 올 거고요. 대부분 이제 부모님 축의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본인한테 축의금으로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으로 만약에 1억 원이나 2억 원이 들어왔다고 할게요. 전체 금액 중에서 본인에 대한 축의금은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증여세 비과세가 되는데 만약에 부모님 축의금을 자녀 통장에다가 넣었을 경우에는 증여세로
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 축의금과 부모님 축의금인데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방명록 작성을 통해서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이 커버리면 증여세 부담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사항이 또 있죠. 뭐냐? 교육비, 등록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유학비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뭐 교재비나 학원비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요.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조부모님이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한테 유학 간다고 해서 등록금 등 또 뭐죠? 교재 학원비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줬다. 자,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부양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조부모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한테 있기 때문에 자, 조부모가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단 여기에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소득이 너무 현저하게 적어서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가 지원을 해줄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러니까 뭐 부모 자식 간에 뭐죠, 계좌이체를 합니다. 또 빌려주든 뭐든 5천만 원을 싸줬다 이거 또 1억 원을 싸줬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봐요. 저 싸가지고 시간이 좀, 이거 이자 안 받았는데요. 차용증 안 썼는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돌려주는 겁니다. 자,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어요. 또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죠. 싸졌을 경우에 들어온 것만큼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런 경우에 증여세 문제가,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빌렸다가 빌린 것만큼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대로 받고 기간도 짧아버려요. 그럼 굳이 증여세 차용증을 쓴다거나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많죠. 돈을 이제 빌려왔습니다. 빌려주거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빌려주고 이제 빌려준 것만큼 돈이 뭐죠? 회수가 안 된 상태에서 차용증도 안 썼어요. 차용증도 안 썼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세무조사를 받거나 또는 상속이 일어났을 경우에 돌아가신 거죠. 이 경우는 뒤에 가서 차용증을 작성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확률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라든가 상속이 없는 상태에서 빌려주고 단시간 내에 다시 회수가 됐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사를 받다거나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이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증여로 과세가 되고 증여로 과세가 되는 시점에서 3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가 될 거 아니에요. 무신고 가산세 40%입니다. 여기에 납부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떠버리면 돈이 나가고 회수할 때까지 있잖아요. 약간의 이자가 정기적으로 통장에 찍히면 그래도 우리가 조사라든가 상속 개시가 됐을 경우에 소명하기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테마 중에 부동산 구입 잔여명의죠. 부동산 구입이라든가 전세자금 있잖아요. 요즘 이 정부 하에서는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체를 했을 경우에 부동산이나 전세자금에 대해서 잔여명의로 구입이나 계약서를 쓰면 전세자금 포함입니다. 이런 경우도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고액전세도. 자금 출처 조사라든가 상속세 세무조사하고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유념 있게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중요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돈을 부모 자식 간에 빌려주고 받을 때 정말 많이 물어보신 게 차용증입니다. 이 차용증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성을 해야 되나요? 작성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나요?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요건 제가 추후에 차용증 작성과 관련이 대해서는 별도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차용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차용증과 관련에 대해서는요, 형식적인 요건과 그다음에 상환 능력 두 가지가 엔드가 돼야지 차용증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자,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을 하면 요거는 차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차용증 작성을 어떻게 쓰고 작성을 해라. 이자는 어떤 식으로 써라. 좋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뭐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다 있죠. 다 좋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충족을 하셔야 돼요. 세무서에서 보는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충족을 하고요. 돈을 빌린 사람이 상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차용증 작성을 해봤자 세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징여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추후에 세무서에서 사후관리가 계속해서 원금이죠. 상환될 때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유념해서 형식적인 요건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자, 자금조달계획서, 시군청 제청하고 국토부에서 봅니다. 세무서까지 금방 연결해서 본다고 하잖아요. 차용증만 작성하면 안 됩니다. 자, 상환 능력까지 해서 꼼꼼하게 소득금액 킹을 해서 차용증에 이상이 없는지 유무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작게는 수억 원에서 수십 원까지 아낄 수 있는 방법 징여입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통장에다 말씀드린 대로 집어넣고 나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통장에 문제가 된 거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어넣은 걸 빼고 다시 원복시킬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액션이 취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알고 계시면 추후에 상속세라든가 또 징여세입니다. 이중과세잖아요. 가사세 문제까지 포함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